고금리 국면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죠.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 중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 금액이 1분기 말 기준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외식업체의 경우 5곳 중 한 곳인 17만 6천여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의 최재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코로나19 때보다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만나보신 것도 있으실 테고 또 이제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교수님? 뭐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 또는 코로나가 한참 진행됐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가장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모든 그 사업자들이 금융 거래를 하니까 금융 거래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분기 시중은행에서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준 결과 연체율, 부실 채권 비율 이런 것들이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을 기준으로 연체율을 보면 2020년에 0.25에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 중에는 내려갑니다. 그랬나요? 0.21, 0.15 이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3년, 24년에는 0.3, 0.4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요. 뭐 더 이상 돈을 못 받겠다라고 은행권에서 판단하는 부실 채권 비율도 똑같은 형태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내려가고 코로나 이후에 올라갑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 기간 중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정부에서 공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아주 힘든 지경까지 몰리는 걸 좀 막았었다.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원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어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선의에 기대어서 몇 시까지 영업하지 말아달라. 한 테이블에 몇 명만 앉혀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렇게 부담을 지워줬으면 정부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래서 2023년 이후에 그냥 광야로 내몰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통계는요. 1금융권 얘기예요. 시중은행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금융권에 못 가는 자영업자 사업자들도 있고요. 1금융권 가지고 부족해서 2, 3금융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심각성이 훨씬 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일단 그 정부에서 조사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이런 경쟁. 두 번째는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꾸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그 상권이 자꾸 쇠퇴해져서 장사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임차료도 있고요.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화된다는 얘기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직장 생활하고 임금 노동자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영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너도 나도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 이제 물가 오르죠. 그다음에 이자율 높아졌죠. 그다음에 최저임금 올라가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최저임금만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종업원과 만나서 12개월을 열심히 일을 하면 1년을 꽉 채우면 한 달치 또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에서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환경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권이 쇠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물론 젊은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연로하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디지털 환경이라든가 중국에서 C커머스가 막 넘어오는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 경쟁력이 좀 부족해졌다. 근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정말 장사 안 되고 장사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러면 문을 닫으면 어떡할 거냐. 그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그것도 어렵지만 만일에 그렇게 해서 뭐 폐업을 했다 한들 먹고 살아야 하니 또 다시 창업을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회전문 창업을 하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영업자 문제들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 임금 노동자들이 한 2,800만, 2,900만 되면 그중에서 500만, 600만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한 5, 600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정책이 좀 자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좀 늦게까지 먹는 사람도 없고 2차도 별로 안 가고 회식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렵다고들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그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라면서요. 일단 제가 그 자료를 그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가 4년 사이에 거의 2배. 위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 대출한 것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4년 동안에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50%가 올라갔어요. 특히 이미 연체가 이어져서 상환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한계가 드러난 경우를 보면 자영업자 전체 대출이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부실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자, 윤석열 정부가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걸로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게 있었어요, 교수님? 혹시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 정부 출범한 지 한 2년이 됐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를 했는데 그동안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했던 것은 2024년 1월에 와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당시에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영세장인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지불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 지금 2024년 1월이라 그러셨나요? 지불해 준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이었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정산을 해서 당신은 얼마를 손해를 봤으니 얼마를 지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중소 영세장인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일정량의 손실보상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랬었군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6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정산을 해보니 700만 원 손실이 났으면 100만 원을 더 줘야 되고 500만 원밖에 손실이 안 났으면 100만 원을 환수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환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정책을 지난 1월 2일 날 일단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월 2일 얘기를 한 게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총선 전에 민생 토론하면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이런 행사들을 했는데 이번 총선 전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로 은행권에서 좀 이자를 좀 깎아줘라. 네, 또는 네. 이자 받는 걸 좀 유예를 해줘라.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자들이 많다 그랬는데 네, 네. 이자율이 높은 곳에서 대출 받은 거를 네. 1금융권 이런 정도에서 좀 대환을 해줘라. 예, 뭐 예. 이런 등등의 정책들을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1호 공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자영업 아니야.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네. 5,600만 명이면 그래도 친지나 뭐 형제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주변에 네. 늘 있죠. 한두 네. 사람 꼭 있습니다. 네. 그전에도 이제 정부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점점 더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힘든 상황인 거를 보면은 네. 뭔가 충분히 마련이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조금 깊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말씀해 주세요. 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경제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 있죠. 소위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고, 네.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서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세금이 잘 거치니까 네. 정부도 많이 또 돈을 쓰고,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잘 돼서 외국에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네. 요 4가지 요소가 다 플러스가 되면 경제가 팍팍 큽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가 마이너스, 즉 위축이 되어버리면 경제가 좋지 않죠. 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요 4가지 요소가 다 잘 돼서 호황이 일어나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음껏 돈을 쓰고 그리고 화랑이 일어나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12시까지도 막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막 이러면 좋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이걸 타개를 해야 되느냐? 그땐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는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내수도 부족하고 투자도 안 되고 뭐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부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자들이 10,000원을 소비하는 거하고 네. 정부가 10,000원을 지출하는 거하고 그 파급 효과 우리가 그걸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 부양하고 그리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들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려면 정부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도 있을 수 있고 민생지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도시가 아주 최악의 대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숨쉬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산소호흡기 빌려주는 방법도 있고 산소호흡기 사서 쓰면 내가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산소호흡기 때문에 빚진 거에 대해서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뭐가 근본적인 방법이냐면 대기질을 살려서 숨쉬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기질을 회복하려면 뭐 나무도 심어야 될 것 같고 예.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제를 살리는 것 특히 네. 지금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하는 거는 네. 나무 심는 것보다는 쉽고 빠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어떤 그 비용을 갖다 조금 절감시켜줘서 이들을 갖다가 보호해 준다고 하는 데는 물론 좋은 뜻이지만 한계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크게 네.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근데 우리가 장기 고성장 국면에선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는 네. 저성장 국면으로 네.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출을 앞장서서 하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뭐 세수 추계의 문제가 있는지 뭐가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도 적자고
자꾸 어떤 세금 부분에서 세금 수입이 자꾸 줄어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경제 정책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맞는 정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근데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또 사실 또 그것도 쉽지가 않고 지금 이제 재정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빚을 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은 결국 미래 세대한테 또 빚을 떠넘기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왜 정부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균형 재정, 건전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경제학에서 보면은 정부의 이 재정이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조금 화랑에서 벗어나서 불황에 접어들면 정부가 그때는 정부가 오히려 이 적자 재정을 편성을 하는 거고 그것이 호황 국면으로 돌아왔을 때 그걸 회수하는 이자율이나 이런 걸 올려서 그것이 전통적인 재정 정책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아까 제가 소비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얘기를 했었는데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를 진작시켜서 전체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죠.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서 뭐 물건을 사든 음식을 사 먹든 재화용역 서비스를 다 이제 사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주 당연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뭐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가장 빨리 해야 될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정책을 좀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상공들이 원하는 정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이 시장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무조건 우리한테 뭐 지원을 해달라, 돈을 보태달라 이런 목소리는 현장에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은데 무조건 정부한테 얼마씩 정량으로 이런 것보다 지금 여기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이자율 낮춰주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 재정 지원도 그렇게 크게 어떤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물가를 잡아주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원활하게 사업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그게 직종별로 따라서 5인 미만, 10명 미만이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자영업자 하면은 본인 이제 법인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를 자영업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크게 봐선 소상공인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수가 일단 다른 나라 OECD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그냥 순위로만 보면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한 6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이 통계는 사실은 조금 이거 또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MF 시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나왔을 때 당장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줘가면서 이제 자영업을 시켰죠. 그런데 뭐 물론 그래도 여태까지 잘 선순환 구조로 잘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 보면 조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이후에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중에서 지금 조금 아까 앵커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영업자는 자기 스스로 사업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외에 고용하는 고용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만 하고 또는 가족노동력만 있든지 그런데 2018년 이후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경영 규모 또는 자영업자의 경영의 질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영 환경,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정부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 말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약간 좀 두루뭉술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정부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이 자리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네. 저는 그 경제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소위 규범 경제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는 이제 실증 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 투자했으니까 잘 성장하면 돼.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썼을 때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모두를 다 편안하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면 좋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보는 시각은 저는 두 번째 따뜻한 시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생산성은 낮은 그런 이 경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럼요. 네. 또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기능, 소위 사회 경제에서 거래, 그다음에 유통, 물류 등등에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네. 절대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들,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또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의 최재섭